자, 여러분들은 박종훈의 경제한방을 라이브로 지금 현재 보고 계신데요. 자, 이제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를 해야겠죠. 자, 미국이 만약에 중동을 놓친다면 이건 정말 패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진짜 큰 문제예요. 아니, 유가가 오르면 무역 수지 적자 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까지도 이게 엄청나게 약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3월 10일에 진짜 전 세계가 긴장하고 놀랄만한 그런 사진 한 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단초가 됐던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와, 사우디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장 그 사이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직전까지 뭐였냐? 외교부장을 했던 사람. 외교통 중에 외교통이죠. 와, 이 사진이 의미하는 거 진짜 너무너무 큰 겁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했다. 숙적 중에 숙적이 서로 손을 잡았다. 와, 이거는 그것도 굉장히 큰데. 저 장소가 어디냐가 문제예요.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에서 중동의 양대 산맥이 그것도 숙적인데 손을 잡았다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있다는 것도 또 문제죠. 자, 제가 이제 앞선 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꼭 앞선 편까지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사우디가 미국에 분노할 만한 4가지 장면이 있었고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꾹꾹 참았죠. 왜? 안보 때문에. 바로 등을 돌리면 잘못하면 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거나 또는 그냥 정유시설만 폭파돼도 이것만 해도 큰 문제잖아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정유시설 공격했다고 지금 의혹되는 그런 사건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이 국지전이나 그냥 이 일회성 공격도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물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미국에서 비싸게 사온 이 첨단 무기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인구가 3,700만 명밖에 되지 않고 이란의 인구는 8,900만 명, 9천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게 절반도 안 돼요. 근데 또 이 사우디의 인구는 3,700만 명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제 온갖 복지 혜택을 보면서 자라난 그런 세대입니다. 일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우디에서 일하는 사람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목숨을 걸고 국방의 의무를 져라.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란은 반대입니다. 여기 진짜 이란 혁명 수비대 이런 데 보면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군인 정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란하고 진짜 붙었을 때 사우디 입장에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란 하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또 하나 문제는 시아파의 초승달 벨트라는 게 문제인데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초승달 벨트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사우디 입장에서 진짜 골치 아픈 이 초승달 벨트입니다. 자, 예멘의 북쪽 지역, 북예멘,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 초승달 벨트 시아파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이란이 아무리 제재를 받아도 여전히 군사력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 막강합니다. 뭐 우리랑 뭐 어떤 관계냐, 우리가 더 군사력이 더 세지 않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군사력이란 주변 국가 대비 얼마나 세냐가 굉장히 문제라서 상대적이거든요. 근데 이란의 상대적 군사력은 이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센 편입니다. 자, 그러니 저 시아파 벨트가 저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의 어떤 보호, 미국이 계속해서 자국의 방어를 해줘야지 안전하지 이게 안심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미국 입장에선 이 구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란하고 사우디가 대결하는 구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계속 미국의 국방을 의존하도록 해야 그래야 계속해서 미국이 석유 증산해달라. 야, 우리 요즘 유가가 너무 비싸. 우리 경제에 부담되네. 원유 증산. 그러면 이 사우디 원유들, 이 유전들의 특징이 이 우물처럼 이 원유를 파내도 바로바로 차는 기적의 유전을 갖고 있습니다. 사우디 유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증산해달라 그러면 증산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달러 패권 유지하도록 이 원유를 달러로만
팔아줬던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질서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 빈살만 왕세자가 이 판을 갈아엎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화해를 한 거죠.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란하고. 그래서 상호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기로 지난 3월 10일 바로 베이징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절기 라마단 기간 중에 국교 정상화 후속 회담을 여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중국이 이 후속 회담에 계속해서 우리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세 나라가 같이 힘을 모아 합의를 하게 되느냐, 이 관계를 잘 살펴야 되는데 빈살만의 입장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셈이고, 자, 이런 입장에서는 왜 이 합의를 해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 합의를 깬 이후에 핵 합의 복원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야말로 결단을 못 내리고 계속 시간 끌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서방하고 빨리 관계가 복원되기는, 야, 이건 정말 이제 기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이제 중국이 유일한 버팀목인 상태에서 간신히 버텨왔는데 이대로 시간이 계속 끌면 이란의 어떤 경제적 부흥, 이거 꿈꾸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유럽이나 서방이나 아유, 너네들 못 기다리겠다. 먼저 우리 중동, 우리 형제들끼리 시아파, 수니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형제들끼리 다시 힘을 모으자. 왕정타도 일단은 접어두자. 이건 뭐 나중에 다시 또 나올지도 모르지만 일단 접어. 자, 뭐 수니파, 왕정, 에이,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 이란 경제를 살려놓고 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우디하고 손을 잡는 진짜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중국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중국이 나섰기 때문에 이게 왜 중국이지?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이 그렇게 셌었나? 원래는 없었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우디와 이란의 중간에 서서 중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동 지역 패권 질서, 이 지역의 지역 구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만큼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중국이란 나라가 그런 힘은 전혀 없었던 나라인데 왜 사우디가 이 중재자로서 중국을 필요로 했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미국은 이제 이란하고 완전히 깨졌죠. 틀어졌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복원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방 사회하고 이제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 상태에서, 자, 이란이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의존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중국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아무리 서로 화해한다 그래도 이게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합의한다 그런 다음에 이란이 속으로는 왕정타도 우린 포기 안 했어. 너 타도 해버릴 거야. 이 경제적으로 조금만 성장해봐. 내가 그러면 너희 왕정 그냥 깨버릴 거야. 이래 버리면 사우디 입장에서 완전히 나중에 당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경제적으로 좀 이란에 좀 뭐 같이 성장하도록 돕다가 갑자기 뒤통수 딱 때렸을 때 자기 지킬 수 없으면 끝장이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 중국이 유일한 버팀목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우리가 중재합니다. 이란 말이야. 약속 지키세요. 만약에 말이야 너 이런 약속 안 지키면 나중에 우리가 혼내줄 거야. 이런 약속만 사우디가 받아낸다 그러면 이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 이 화해가 이 결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국이 중재자로 나섰을 때 중국은 좀 믿을만한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묘하게 돌아간 겁니다. 사실은 이 지경으로 가지 않도록 미국에서 막았어야 됩니다. 미국의 그 대단한 첩보 기관들은 뭘 했는지 참 저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미국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어쨌든 우리 정치는 지금 현재 완전히 미국 편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도 불리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미국의 정보기관들, 그 대단하던 정보기관들이 도대체 뭐하고 놀고 있었나? 이거는 중간에 껴서 어떻게든 막아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선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중재자가 이미 됨으로써 양쪽 나라의 보증 수표를 날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적대적인 이란하고 사우디가 서로 손을 잡게 되니까, 자, 적대적인 나라가 서로 화해한다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다른 옆에 있는 나라가 이거 비난할 수 있겠어요? 다 환영할 수밖에 없죠. 주변국이 대부분은 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환영을 한 세력에 어떤 세력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사우디의 적대적이고 심지어 무력 분쟁까지 하고 있는 예멘 반군도 후티 반군도 환영을 했어요.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여기도 환영을 했어요. 잘했다. 그래. 이렇게 협력을 해야지. 자,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시아파 벨트가 문제였는데 자기를 딱 이렇게 시아파에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자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였는데 다들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물론 예멘의 후티 반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하겠다라고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예멘 반군 뒤에는 이란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하지마 이랬을 때 후티 반군이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만 확실하게 합의만 해주면 후티 반군이 지금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공격한다고 난리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건 이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빈 살만이 정말 어쨌든 그동안 이제 민주적 리더냐 아니냐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지만 저는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진짜 똑똑한 분이다 이런 거 이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큰 그림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동 질서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 이 판은 시리아까지 가더라고요. 자, 시리아는 전편에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 시리아는 이 소수의 이 시아파 알-아사드 정권이 다수인 수니파 형제들을 어쨌든 탄압하고 학살하는 그런 상황이고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무기들까지 사용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쿠르드 수니파가 그렇게 형제들이냐 이거는 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수니파 맹준대라고 이 주장을 하려 그러면 다른 수니파 국가들한테 인정을 좀 받으려면 그래도 형제들 학살을 좀 신경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우디가 이제는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하고도 손잡을 뜻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5월 19일 날 열리는 아랍 연맹 회의에 시리아를 초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우디도 시리아도 부인을 하고 있지만 두 나라가 지금 만나는 접촉이 지금 이거 정말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복원까지 된다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아파 초승달 벨트가 위협이 되지 않죠. 혹시라도 위협이 된다면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주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사우디가 먼저 이걸 깨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믿을만한 거 아니냐. 시아파가 이걸 갑자기 뒤통수를 친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사우디에서 200만 배럴 감산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미국 눈치 봐가면서 했거든요. 그때 발언들이나 이런 거 보면 미국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166만 배럴을 추가 감산을 한 거. 이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정말 뒤통수 맞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세요. 사우디에서는 그냥 아주 그냥 딱 목에 힘들어갔잖아요. 오히려 미국이 무기 안 판다 이런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막 진짜 동맹을 오히려 미국이 강조하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쨌든 빈살만 왕세자의 이 최종 그림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표한 대로 지금 현재 중동의 질서를 지금 뿌리채 흔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사우디가 나가도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과하게 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우디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부분 회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나토와 대립하는 국가들이 모인 게 상하이 협력기구라 하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부분 회원 자격을 얻었어? 그것도 사우디하고 이란이 같이 손잡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중국이 말로만 하지 마라. 이란이 정말 우리한테 더 이상 이제 어떤 무력적 도발이나 또 나중에 예멘이 혹시라도 우리를 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침공했을 때 이란을 좀 말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보증 수표를 제가 보기에는 이 상하이 협력기구까지 가입을 함으로써 얻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사우디가 쭉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일주일마다 하나씩 발표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이 공부를 좀 적게 하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중동에 대한 이 웬만한 전문가들도 지금 낙오될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중동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란도 얻을 거 얻었고 사우디도 얻을 거 얻었어. 그다음에 중국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큰일 나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죠.
미국이 당황한 기색이 분명합니다. 이 존 커비 백악관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란은 이 자기 말을 지키는 정권이 아니다. 그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란을 폄하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좀 폄하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사우디하고 이란의 화해는 대내외적인 그런 압력 때문이지 중국의 초청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한 거 없다. 중재자로 뭐 니들이 뭐 했냐. 이거 어디까지나 두 나라가 외부에서 압력을 많이 받아서 그냥 이런 어떤 화해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사우디하고 이란의 관계 정상화 합의로 이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가 중동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왜 나오느냐? 사실 사우디하고 이란이 계속 대결 구도로 가야 사우디의 안보를 지켜주면서 미국이 중동에 대한 이 영향력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힘을 합쳐버리면 이게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약화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유가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은데 인플레 문제가 여전히 계속해서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상황. 연말 되고 내년 초 됐을 때 만약에 유가가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겠죠.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유가가 $100 넘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9년에 골드만삭스가 유가 틀리기로 정말 유명했었기 때문에 이게 골드만삭스 전망이라 제발 틀려라 이렇게 바라고 있긴 한데 사실 최근에 좀 골드만삭스가 유가에 대해서 잘 안 틀려요. 그래서 이게 $100 진짜 넘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게 $100가 넘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또다시 문제가 더 지금도 심각한데 더 심각해질 수 있죠.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진짜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이 달러 패권이 위협이 되니까 이게 요 오페크 플러스에서 이렇게 감산하자마자 금값 뛰는 거 보셨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코인 가격도 조금 뛰었습니다. 근데 금값은 원래 좀 둔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금값이 꽤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2,000, 1트로이언스의 $2,000를 다시 넘어섰는데 이게 이제 혹시라도 달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좀 생기니까 그렇게 됐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요 문제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세게 한번 제대로 다뤄볼 건데 미리 조금 뭐 스포일을 하자면 달러 패권 그렇게 쉽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에요. 미국도 갖고 있는 무기들이 많고 반격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요거 이 세 나라가 이렇게 베이징에 모여서 화해할 줄은 물론 이거 미리 알았으면 좀 더 미국 입장에서 유리했겠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대응책 마련에 나설 거라고 보여지고요. 패권도 아마 어떤 방식이든 달러 패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놓기는 할 겁니다. 그게 또다시 세계 금융시장의 질서를 또 흔들어 놓을 수 있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몇몇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만약에 오펙 플러스에서 이 감산을 안 했으면 이렇게 힘들게 막 고차 방정식을 안 풀어도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진짜 꼬인 거죠.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뒤통수가 얼얼할 것 같고요. 이란, 사우디 요 관계 개선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중동 지역에서 새 판을 짜기는데 미국도 다시 한번 이 중동 지역에 뭔가 어떤 방법이든 또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의 어떤 대응책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편에서 다뤄볼 생각, 다다음 뭐 이렇게 편에서 다뤄볼 생각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정부에서 현 정부가 중립 외교가 전혀 아니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사실상 완전히 미국 편에 섰다는 걸 분명히 했고 또 사실상 미국의 칼을 자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중동에 대해서 영향력을 계속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게 좀 더 유리하거든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예만 아마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유가 문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 만약에 미국이 이제 통제력을 잃어서
유가가 계속 감산하고 뭐 문제가 되고 연말돼서 진짜로 골드만삭스 이번에 또 예측이 많아서 막 100달러 넘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당장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지금 유가가 70달러일 때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72달러일 때도 무역 적자를 봤던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유가가 100달러 가면 무역 적자 폭이 진짜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는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이 진짜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는 이제 어쨌든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미국의 동맹에 아주 철저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 원유 사면 안 되죠. 이란 원유 사면 안 됩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비싼 중동 석유를 사와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비싼 걸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동안 어디서 석유를 샀죠? 러시아 원유, 이란 원유를 가장 많이 산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달라요. 러시아의 우랄 원유는 지금 엄청 싸게 팝니다. 그래서 뭐 두바이유 이런 데 가격하고 달라요. 브렌트유 뭐 아니면 WTI 이런 원유는 굉장히 비싸지만 우랄산 원유는 엄청 싸거든요. 그러니 중국이 우리랑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게 우랄산 원유로 만들면 우리 에너지 가격에 지금은 3분의 2 가격으로 만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격차가 더 커져요. 예를 들어 이 우랄 원유는 지금 현재 60달러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서방에서 60달러 이상은 못 팔게 하니까. 근데 요 60달러인데 예를 들어 원유 가격이 뭐 150,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150달러 같다. 그럼 우린 150달러의 원유를 사서 제조업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만 중국은 60달러 한 조금 넘게 한 7, 80달러만 사줘도 러시아에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유의 반값에 원유를 사서 공장을 돌리면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 있거든요. 굉장히 커요. 지금 중국은 에너지 단가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없잖아요. 왜? 우랄산 원유, 이란 원유 사면 되니까요. 이게 진짜 큽니다. 자, 게다가 일본조차 이번에 미국에 진짜 또 요즘은 계속 뒤통수란 단어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제관계가 무조건 뒤통수 때립니다. 일본이 이번에는 미국에 뒤통수를 때렸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참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노에 찬 기사를 썼습니다. 일본이 그냥 뒤통수 때린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화가 난 게 기사에 보여요. 자, 러시아산 원유는 원래 1배럴에 60달러 이상 사주지 않기로 했잖아요. 가격 제한폭을 60달러로 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몰래 69.5달러에 러시아산 원유를 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완전히 분노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뒤통수, 일본도 뒤통수 쳐요. 자,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뒤통수 칠까요? 우리는 못 칩니다. 우리는 좀 정직하죠. 우리는 그래도 동맹인데 우리는 아마 지킬 거예요. 자, 일본조차도 더 값싼 러시아산 이 천연가스를 사기 위해서 끼어 팔기를 한 겁니다. 러시아가 뭐 어떻게 한 거냐면, 야, 우리 천연가스 싸게 사고 싶어?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원유 69달러에 사가. 69.5달러에 사가. 이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이 네, 69.5달러에 사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일본이 사간 거예요. 자, 이거 원래 서방에서 합의한 거잖아요. 60달러 이상은 절대 사주지 않기로. 그래야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니까. 근데 이걸 그냥 바로 배신을 했다. 지금 미국을 배신했다. 이 최고의 우방이었던 일본이 미국을 배신했다.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동맹을 지킨다. 우리는 그냥 철저하게 따른다. 그러면 우리만 비싼 원유, 비싼 천연가스를 사겠죠? 그러면 일본하고도 일본은 만약에 지금 이번 한 번만 사겠습니까? 또 값싼 천연가스 사기 위해서 또 만약에 69.5달러에 또 사주고 그럼 우리는 비싼 천연가스 저기서 중동에서 사오고 경쟁이 안 되겠죠.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싼 에너지로 발전소를 돌려서 만약에 우리보다 더 싼 전기값으로 만약에 물건 만들면 이 싸움은 우리가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하나만 든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만 예를 든다 그랬죠. 수두룩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 중동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장악력을 유지해야지 우리가 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미국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고 우리가 또 이란과의 관계가 지금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란에서 석유를 샀는데 이미 물건은 받았어요. 돈을 70억 달러 보내야 되는데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동참을 하니까 우리 70억 달러가 이게 가질 못하고 딱 이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결됐어요, 계좌가. 그래갖고 이란은 지금 화가 난 거죠. 너무 화가 난 거죠. 야, 70억 달러 내놔.
우리 석유는 줬잖아. 너희 도둑이야? 이런 느낌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란 입장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물건 훔쳐간 거잖아요. 이란 입장에서 볼 땐. 그러니까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프랑스 같이 좀 약은 나라들은 계속 이란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석유 재금 전달해주고 싶은데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게 막 그 이란 달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국이 보내지 말라는데요. 땡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은 돈이 안 온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태도도 이란이 그동안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 성의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정말 이제 외톨이 나라, 이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뭐 정말 따로 노는 나라처럼 돼 있었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UAE의 주적 발언까지 있었잖아요. 물론 이런 말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태도가 저는 더 문제였다고 보는데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란에서 진짜 화가 났잖아요. 우리가 무슨 UAE의 주적이냐. 우리는 순위파랑도 잘 지내려고 그러고 예전처럼 이제 순위파의 왕정 타도 이런 생각 우리 이제 안 해. 이제 순위파하고 잘 지낼 거야. 이제 화해하고 협력하려고 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이란이었는데 그 준비를 물밑에서 막 하고 있을 때 이제 주적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란이 진짜 예민하게 나온 겁니다. 저도 사실 그때는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란이 왜 이렇게 저렇게 화가 났지? 이제 드러났죠. 왜? 이젠 이란이 순위파하고 이 화해를 하면서 예전처럼 시아파 순위파 대결 구도가 아니라 우리 범아랍 형제들 이런 쪽으로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적 발언에 대해서 그다음 사후 조치가 철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런 일로 진짜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데 이런 걸로 화를 내게 해서 우리가 이란하고 척질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에 진짜 양대 강자를 꼽으라 그러면 사우디하고 이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전엔 뭐 이라크도 있고 터키도 있고 터키는 좀 거리가 있고 이라크는 예전하고 좀 이라크도 좀 다르고 또 이집트도 좀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이 양대 강국 꼽으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두 나라 사우디하고 이란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시아파 벨트에 대해서 진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 시아파 벨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순위파까지 같은 아랍 형제들 이렇게 해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이란하고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는 정말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도 늦었다고 할 때가 진짜 빠를 때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빨리 이란한테 가서 어쨌든 우리 70억 달러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성의를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주워 담으려고 발언도 주워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현재 중동 질서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빠진 게 되게 많죠. 이걸 미국은 놀고 있느냐? 절대 놀고 있지 않죠. 미국의 여러 가지 카드들이 나올 겁니다. 그 수는 금융시장에 앞으로 큰 혼란을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부분을 분명히 제가 다룰 거고요. 체력이 되는 한 다룰 겁니다. 또 금값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유가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과정에서 글로벌 패권 전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 패권 진짜 아직도 여전히 공고합니다. 아주 튼튼해요. 튼튼하긴 한데 아주 작은 균열이 가 있는 요 정도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요 균열을 중국이 약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까지 이제 오늘 하려고 그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또 조만간 바로 빠른 시일 날에 다뤄보기도록 하고요. 이 패권 전쟁이라는 게 어느 한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날이면 날마다 진짜 장군 멍군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완전히 몰려있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패권 전쟁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외교 전략도 마찬가지인데 이 외교 전략을 전망은 못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진짜 뭐 10년 뒤, 뭐 5년 뒤 아니면 1년 뒤를 뭐 이렇게 전망까지 못 하더라도 이렇게 막 팡팡 터져 나오잖아요. 이 팡팡 터져 나오는 거에 최소한 대응은 할 수 있는 대응력은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이 패권 전쟁 진짜 일주일에 하나씩 일이 터집니다. 아니 요즘 한 2, 3일에 하나씩 터지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낙오되지 않도록 진짜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 투자를 하시는 분 또 그리고 사업을 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경영 계획 같은 거 짤 때 이런 어떤 패권 전쟁의 향방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꼭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낙오되는 것만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걸 미리 한 수 앞을 내다보면 한 수까지도 필요 없어요. 대응만 잘해도 제가 보기엔 대역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가게든. 그래서 박종훈의 경제한방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이 하루아침을 마다 달라지는 이런 국제적 상황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라이브 마칠 시간이 됐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